같은 것을 봐도 얻는 것은 다르다. 비슷한 것들이 모인다는 한자성어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이런 말을 꽤 자주 한다. 그 사람하고는 결이 안 맞아서 불편해. 나랑 너무 달라서 안 맞아.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선호한다. 그런데 의문이 생긴다.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알아보고 만나는 걸까? 아니면 자주 만나면서 함께 지내다 보니까 비슷해지는 걸까? 사이언스 타임즈에 실린 기사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학술지에서 보니까 니콜라스 예일대학교 공동연구인데요. 영어처럼 매사추세처 1900명 70년대 2000에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침물이 있는 1367쌍의 친구와 또 침물이 없는 120만 쌍을 구별한 뒤에 46만 7천 쌍의 유전자 정보를 조사해서 침물이 있는 사람들 간의 침물이 없는 사람들 간의 유사성을 비교하니까 결과 침물이 있는 그룹의 유전자 정보가 침물이 전혀 없는 그룹보다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각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가 친구 사이에서 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유전자 정보가 모르는 사람에 비해 친구 사이에서 더 유사하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하지만 이 연구를 통해서 유전자가 비슷한 사람들은 환경이 비슷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환경이 비슷하는 것은 그만큼 서로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주 만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친해질 확률이 높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 유유상종이라 자주 만나면은 낯선 세계를 만나며 우리는 확장이 된다. 앞서 기사에서 언급한 연구 내용에 근거해보면 낯선 사람, 낯선 일, 낯선 환경을 접함으로써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 고향은 강주였다. 그것을 떠나서 25년 만에 시작된 서울살이는 모든 것이 낯선 경험이었다. 나는 안경원에서 일했는데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근무했고 휴무는 한 달에 2번이었다. 결국 만나는 사람은 안경원에서 일하는 선비 안경사 8명과 손님이 전부였다. 그런데 며칠 뒤에 내게 새로움을 안겨줄 인물이 나타났다. 안경원으로 잘생긴 사람이 한 명 찾아왔는데 전에 그 안경원에서 일했던 사람이라고 했다. 10년 동안 보석 감정사 일을 하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다시 그 안경원에 오게 된 것이다. 나보다 15살이나 많은 선비였다. 더구나 10년간 다른 일을 했던 사람이 다시 안경사 일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내심 걱정이었다. 한데 그것은 내 기우였다. 그는 9명의 안경사 중에서 판매에서 톱을 차지했고 그 차이는 무려 3배에서 10배에 달했다. 청산유수로 고객들을 홀리는 것도 아닌데 실적은 항상 최고라는 게 의아했다. 그의 비법이 궁금했다. 너무 잘나가는 사람은 늘 그렇고 선비에 대한 다른 안경사들의 견제가 심해졌고 어쩌다 보니 내가 그의 식사 파트너가 되었다. 하루는 그의 마음 먹고 평소 궁금했던 것을 질문했다. 어떻게 누진 다초점을 렌즈와 고급 안경테를 그렇게 잘 판매하는지 놀랍습니다. 다른 분들은 100만 원을 넘어가면은 고객분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제대로 빌하지 못하는데 말이야. 그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보석, 다이아몬드 등을 다루다 보니 200만원, 500만원 하는 가격 상한선이 그렇게 높게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경을 주무러 오는 손님들의 가방, 옷, 시계, 특히 여성 고객의 경우에 반지를 보고 경제적인 여유를 가늠해 본다고 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거기에 맞춰서 고가의 제품을 권해보는 거죠. 나도 안경을 해서 일을 했다면 그런 관점을 갖지 못했을 겁니다. 귀금속 판매를 해보았기에 거기서 얻은 관점을 안경 판매에 접목할 수 있어요. 이처럼 낯선 세계를 만나거나 전혀 다른 세계를 접할 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시각을 얻을 수 있다. 나 또한 안경사로 11년 동안 일하다가 2009년 교육 컨설팅 분야로 업을 전환했다. 당시 나는 전공도 교육 컨설팅 쪽이 아닌 컴퓨터 활용 능력, 강의 능력, 또 영업 능력 모든 면에서 형편이 없었다. 그런데 다른 가지 남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다. 컨설팅 전문가의 강연을 듣는 수강생들 얼굴 표정에서 그들의 생각과 반응을 읽어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안경사로 일하며 고객의 표정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응대하는 과정에서 훈련된 능력이었다. 한 번은 강의 중에서 눈에 띈 수강생을 찾아가서 잠시 환담을 나누다가 이렇게 질문했다.
회사 팀장님들 역량 문제로 많이 힘드시죠? 그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며 깜짝 놀랐다. 그의 컨설팅 강의로 직원들 역량 강화 문제를 보완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마침 그가 회사의 결정권자였던 덕분에 바로 그 일이 성사되었다. 안경서로 일하며 쌓은 역량이 전혀 다른 분야에서 빛을 발한 케이스다. 같은 것을 보고 다른 것을 찾아내는 능력, 낯선 것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을 얻는 것은 코어리딩과도 연관이 된다. 그 연결의 핵심은 바로 호기심이다. 코어리딩의 초벌점은 질문인데 질문이라는 것은 호기심이 있어야 생겨난다. 호기심이 발동하면 더 알고 싶어지고 더 알고 싶어지면 질문이 늘어나면서 그것을 탐구하게 된다. 알무의 세계가 확장되고 깊어진다. 그것이 사람이든 책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말이다. 관점을 바꾸면 새로운 통찰이 가능하다. 같은 것을 보아도 다른 것을 발견해내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생각과 배경 지식의 차이 때문이다. 관점이 다르기에 같은 것에도 다른 것을 찾아낸다. 앞서 말했듯이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분야에 도전한다면 서로 다른 세계의 층들에서 오는 시너지를 경험할 일이 많다. 하지만 새로운 관점을 얻겠다고 매번 영역을 이동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럴 때는 간접 경험이 도움이 된다. 책, 유튜브, 컨텐츠, 강연 등 도움을 얻을 것은 많다. 그 외에 의도적으로 낯선 것들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 낯선 것은 불편함을 가져온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 사고를 확장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진다. 평소 하지 않던 운동을 하면 온몸이 아픈 것을 경험해 봤을 터다. 안 쓰던 근육을 쓰면서 몸이 유연해지기 때문이다. 새로운 만남, 새로운 일, 새로운 공부 역시 마찬가지다. 새롭고 낯선 경험을 통해서 내가 자극된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만큼 생각의 폭이 넓어진다. 우주여행 시대가 막 문을 열었다. 현재 가장 유명한 회사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그리고 리처드 브랜슨의 버진 갤럭틱이다. 그 중에서 화성 식민지를 꿈꾸는 스페이스 X는 일론 머스크는 우주 산업의 대표 주자다. 사실 우주여행을 개척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기에 우주 산업은 매우 고위험 산업군이기도 하다. 그런데 스페이스X는 로켓 재사용이라는 전략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었다. 스페이스X의 탁월함이 엿보이는 전략이다. 나사에는 천재 박사와 과학자들이 즐비한데 그간의 로켓 재사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지 못한 이유는 뭘까?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은 창조성이고 이것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일론 머스크가 천재 박사와 과학자들보다 더 창의적이었던 셈이다. 이런 창조적인 시도가 곧 일론 머스크 같은 대단한 사람만 전유물은 아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일상의 작은 변화를 통해 관점 전환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오늘부터 집에 갈 때에 최적 동선이나 늘 다니던 동선이 아닌 아주 낯선 동선을 선택해보자. 일주일에 4일은 익숙한 맛집에서 하루는 새롭게 찾아낸 낯선 식당에서 식사를 해보는 것도 좋다. 작은 변하지만은 다른 공간과 다른 냄새, 다른 맛을 접하며 무뎌져 있던 새로운 감각이 깨어나고 전에는 느끼지 못한 새로운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풍경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바꿔볼 필요가 있다. 물리적으로나 의식적으로 말이다. 그러면은 분명히 전에는 보이지 않던 아주 새로운 것들이 보이고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효율과 효과의 공조로 시너지를 내는 법. 우리나라 교육에는 뜨겁기 그지없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높다기보다는 1등을 만들고 좋은 대학에 보내는 등 줄세우기 과열 경쟁을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얼마든지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는데 모두가 같은 사다리에 매달려서 꼭대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밀어내고 밀리는 상황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초중고 그리고 대학에 다녔던 학생 시절을 떠올려보자.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식, 학습하던 과정이 어떠했던가? 간단히 말하자면 효율보다도 효과가 강조되었다. 얼마나 빨리 습득하느냐, 얼마나 잘 습득하느냐, 몇 등을 차지하느냐에 관심을 두고 결과만을 중요시한 것이다. 정작 공부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등한시되었다. 지식을 습득하고 외우는 공부를 하다 보니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는 일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깊은 사고를 하는 것도 제대로 시도해 본 적이 없다. 과정 모두 승리하고 결과로 건너뛰는 것이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남들이 요구하는 길이 아닌 나만의 길.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며 무조건 고등학교는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대학교에 진학하는 비중도 그 어떤 나라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유독 학교열에 넣고 학벌에 집착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다. 이것은 학문적인 탐구심이 높다거나 지적인 호기심이 왕성하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학문의 본질적인 목적이나 또 성적이나 대학 졸업장처럼 남에게 과시할 수 있는 스펙에 집착한다는 의미다. 1980년에는 대학 진학률이 27.2%에 불과했고 지금은 어떨까? 2021 종로학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1 전국 고등학교 대학 진학률은 73.7%라고 한다. 40년 전과 비교하는 상승률이 거의 3배 이상 가까운 수준이다. 이처럼 대학 졸업자가 넘쳐나니 더는 그것이 특별한 스펙이 되지 않는다. 그래도 여전히 대부분의 부모가 아이들 대학 입시에 목을 맨다. 대학 나온다고 취업이 보장되는 현실도 아닌데 말이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모두가 가진 대학 졸업장이 아니라 특화된 전문성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만의 능력이 필요하다. 현실이 이런데 아직도 대다수 부모가 달라지는 세상, 냉혹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여전히 학벌 중심에 빠져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수치들도 살펴보자. 전국경제연합회 조사에서 22년 상반기 청년 체감 실업률은 19.9%였다. 그리고 2017년 20년까지 4년간 배출된 대졸자는 223만 4천 명인데 반해 신규 고학력 일자리는 126만 4천 개에 불과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이 대졸자 규모의 약 57% 수준일 셈이다. 이런 현실을 직시한다면 대학에 가는 것만이 최선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져봐야 한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효과가 아닌 효율이라는 측면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교육 현실로 들어가 보자. 학교와 학원을 또 보는 것, 또 가외에 또 마치 또 일생일대 정년이 있으나 오로지 대학 진학인 같이 오직 진학에 대한 이런 열정. 내가 원하는 대로 나만의 길을 가면 좋으련만 모두가 가는 길을 꾸역꾸역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 좋은 길에 다수가 모여들이 피 튀기는 경쟁을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개성협력 토론 창의와는 거리가 멀어진다. 최고가 되려 하지 말고 유일함으로 승부하라.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걸로 주세요. 이왕이면은 대세를 따르는 게 좋지. 너 뭐 먹을 거야? 나도 그걸로 할게. 이처럼 우리는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대세가 무엇인지를 정리하게 여긴다. 무리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따르려고 하면 웬만하면 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개성이 강하거나 주관이 뚜렷하면 튄다거나 나련다거나 드세다는 식으로 폄하되기 일수다. 아직도 일본 건국주의의 잔재가 우리 삶 깊숙이 남아있는 걸까? 그래서인지 교육에도 어김없이 전체주의 획일화의 경향이 강하다. 남들에게 없는 자신의 유일한 점을 키우려 하지 않고 모두가 달려드는 사다리에 매달려서 1등이 되려고 소모적인 경쟁을 벌인다. 아이들이 스스로 방향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기주관이 형성되는 시기므로 이때 스스로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훌륭한 보조자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 자,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의 자녀들이 사회의 주축으로 살아갈 시기는 대략 2030, 2055년 정도일 것이다. 작년에 지금과는 여러 면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해 있을 터다. 전문가들은 지난 50에서 60년간 변화보다 향후 10년 동안에 일어날 변화의 폭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전망한다. 당연히 산업이나 일자리의 변화도 상당할 것이다. 지금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메타버스가 확산되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교집합을 이루며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인공지능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도 무시할 수가 없다.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인공지능이 우리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대신하게 된다. 소멸하는 일자리도 많아지고 새로 생기는 일자리도 많아질 터이므로 일과 일자리의 일대의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보면 인간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화된 일을 찾아야 한다. 이처럼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데 아직도 대학 학벌 경쟁에 집착하는 것이야말로 현실이신 능력의 부재다. 달리 표현하면 코리등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이들이 맹목적으로 놀려가는 길에서 벗어나 나만의 길을 개척하고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길이다. 유일무이한 나만의 강점과 전문성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효율과 효과가 조화를 이루며 시너지를 내야 하고 과정과 결과 모두가 중요시 되어야 한다. 공부도 일도 재테크도 마찬가지다.
오카노 마사유키가 남다른 성취를 이룬 이유는 워크맨에서 휴대폰까지 스텔스 전투기에서 우주 왕복선까지 수많은 기술과 또 부품을 만들며 일본을 넘어서 전 세계에 주목받는 회사가 있다. 정부는 6명의 동네 공업소 규모로 시작했지만 연간 6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직원 한 명당 1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괴물 같은 이 회사는 바로 오카노 공업사다. 이 회사를 이끈 수장 오카노 마사유키의 이력과 행보는 놀라운 그 자체다. 그는 초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가업에 뛰어들었다. 그 후에 아버지를 사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한 뒤 자신이 그 자리에 차지하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마사유키는 주간지 타임이 현대 과학기술을 능가하는 최고의 센서를 지닌 인간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뛰어난 세계 최고 프레스 금형 기술자다. 더불어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무엇도 아래서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서 남다른 성과를 창출해온 인물이기도 하다. 마사유키는 스텔스 전용 전투기용 통신 안테나, 자동차 추돌 방지용 센서, 나스의 의뢰로 만들어진 레이저 반사경과 위성 안테나 등 세계 최초로 걸리는 제품을 무수히 생산해왔다. 그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그가 최초로 개발한 무통주사 바늘이다. 처음 이 제품의 개발을 의뢰받을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마사유키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모기 주둥이처럼 가는 바늘이라며 통증 또한 모기에 물리는 정도이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착안해서 뒤쪽은 미세하게 굵지만 앞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주사 바늘을 디자인한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제품을 개발했고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무통주사 바늘은 업계에 소문이 나면서 불티나게 팔리는 효자 상품이 되었다. 초등학교 학력인 전부인 그가 이런 성공을 이룬 핵심 요인은 무엇일까? 남들과 달리 과감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두려움없이 시도한다는 점이다. 자기만이 해낼 수 있는가? 유일함으로 승부를 본 것이다. 이런 오카노 마사유키의 DNA는 우리 안에도 있다. 단지 그것을 끄집어낼 기회와 상황을 아직 맞이지 못했을 뿐이다. 다수가 가는 길로 들었으면 편안함과 익숙함이 보장되겠지만 결국 그 끝에는 레드오션이 기다릴 뿐이다. 반대로 소수가 가는 길, 다수가 끓이는 길로 가면 두려움과 어려움이 가득해도 마치되 블루오션에 도달할 수 있다. 분명 오카노 마사유키가 그런 발자국에 놀라움과 새로움의 인장이 찍힐 것이다. 가방끈보다도 더 길어야 하는 것은 호기심끈이다. 그리고 호기심을 시도하는 실행권이 더해질 유일함이 생기기 시작한다. 실패에서 기회의 씨앗을 보는 훈련. 코리딩을 잘 하려면 실패 속에서 다름을 보는 훈련도 필요하다. 실패는 절망으로 끝나는 마지막이 아니다. 실패는 다른 관점에서 다른 생각, 숨겨진 생각 씨앗을 만드는 아주 귀한 기회다. 1등부터 100만 등까지 등수를 매기는 경기를 진행하면 결국 소수만이 승자가 되고 나머지는 패자가 된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의 선의로 나열되고 1등만 살아남는 승자 독식의 세상은 아니어야 하지 않을까? 자기 자리에서 자신만의 유일함으로 모두가 성공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의 도움이 절실하다. 아이들 스스로 어떤 재능이 있는지 탐색하고 그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부모가 보조 역할을 잘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효율과 효과,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는 교육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자영업의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을 시작할 때 대부분 프랜차이즈 도움을 받아서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 창업하려는 분야의 밑바닥부터 배우며 준비해도 성공이 쉽지가 않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프랜차이즈를 통한 창업은 마치 자기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뛰어드는 것과 같아서 상당히 위험하다. 너무 극단적인 비유 같겠지만은 현실이 그렇다. 당연한 말이지만은 창업하기 전에 A부터 Z까지 낱낱이 배우고 시작해야 창업 리스크, 자영업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다. 창업하기 전부터 Z까지 낱낱이 배우고 시작해야 창업 리스크, 자영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모든 것을 배우고 진행한다. 인간이요. 학교에서는 정해진 답을 찾아내는 일만을 반복하지만 사회에 나오면 정답은 없고 해답만이 존재한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다양한 옵션이 있는 사회에서는 암기식으로 배운 정답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 그 대신에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고 해답을 찾아내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바로 코리딩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대개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것이라고 오해한다. 사실 공부는 학교, 집, 놀이터, 일터 등 모든 곳에서 할 수가 있다. 우리가 경험하고 부딪히는 일, 또 우리가 만나고 느끼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그 자체가 공부다.
따라서 학습 주체는 선생님이나 부모가 아닌 아이 자신이다. 영화를 보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실도 무심히 지나치면 그뿐이다. 하지만 호기심을 갖고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때부터 새로운 배움의 길이 열린다. 이처럼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고 그 해답을 탐구하다 보면은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 자율성이 높아지고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다양하게 시도하면서 도전 정신이 강해진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자신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스포츠 경기에 열광하는 이유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매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하며 설렘과 두근거림으로 짜릿한 긴장을 느낀다.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경기장의 선수와 함께 뛰며 우리는 몰입을 경험한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 어떤 시도와 도전을 할지 몰라서 두근대는 삶, 어떤 잠재력을 발휘할지 몰라 기대되는 삶, 이런 모두가 꿈꾸는 삶이다. 결국에는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고민하며 길을 찾아 나서는 이들이 이런 젊은 삶을 살게 된다. 물론 평탄하지만은 않다. 그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행운, 최악의 실패, 지혜로운 반성, 의외의 성찰, 최고의 성공을 모두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삶이 확장되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이로써 효율과 효과가 최적의 시너지를 내는 삶을 살아갈 터전을 단단히 다지게 된다.